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이란 전쟁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80달러대로 복귀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무렵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 WTI는 84달러에 거래돼 모두 9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등 공급망 충격으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민생과 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와 에너지 세제 조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벌써부터 민노총 산하 하청노조 900여 곳 14만 명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태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년 연속 3만 6천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GNP는 4% 이상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져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은 0%대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3만 8천 달러 초반, 대만은 4만 585달러로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보다 더 어지럽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한마디에 코스피가 10% 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전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사흘에 한 번꼴로 터집니다. 1,500원을 넘보던 달러 원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넘게 떨어지고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국제유가는 80달러대로 복귀했죠. 하지만 이란 전쟁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가 10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텐데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는 코인판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코인이 하루 사이에 널뛰기를 했는데 우리 증시도 그러는데요. 우선 지금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한때 돌파했던 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증시는 많이 회복을 지금 하는 조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대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국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우리가 통상에서 롤러코스피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란 전쟁에 있어 출구 전략을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발언, 또 일부에서는 타코라는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 이러한 어떤 움직임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조금 전쟁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진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또 외환시장과 환율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지금 안정세가 오늘 나타난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대로 이란 전쟁이 과연 끝날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을 시사했는데 그걸로 지금 영향을 받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날 조짐은 특별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미군이 오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했다는 것이 거의 전문가들의 해석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지명이 되고 더욱더 강경하다는 그 지도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란이 이제 공멸 작전이죠. 같이 망하자 작전으로서 계속 드론과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이제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지경이라고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의 말대로 이것이 전쟁이 곧 끝나는 게 우리가 작전을 성공하기 때문에 끝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정치적 이유로서 지금 이제 미국도 물가가 폭등 조짐이 보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또 늘어나고 네. 또 이제는 이제 테러 위험까지 생겨서 여러 가지 중간 선거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 중간 선거가 네, 있는데 11월 중간 선거. 예, 11월 중간 선거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이제 3, 4개월 후에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실패지만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쳐서 조기에 종결시키자는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이걸 통해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한 가지 위험한 것은 뭐냐 이게 종결이 되더라도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거라 그런 분석이 또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예,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제 엄청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지도자를 제거한 이참에 이란 정권을 끝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실패한 작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꽤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일찍 끝나나 싶어서 시장이 이러는데 지금 우리 강민욱 교수님 예상은 그럴 수 있을까? 또 더군다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습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대로 멈추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시장은 그렇게 조금 빨리 끝나는 쪽에 조금 확실히 기운 거예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빨리 끝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거의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한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제 전쟁 자체가 뭐 장기화되고 이제 고유가 자체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뭐 최근 이제 얘기들은 이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 자체가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이제 공포를 사실 좀 촉발시켰는데요. 이제 어제 바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좀 일주일 정도가 이제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사실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한등에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내에 여하튼 뭔가 조금 긍정적이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시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앞서 뭐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이게 전쟁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저희가 아직은 이제 판단하기 좀 이른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이러한 전쟁에서 슬슬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뭐 거기서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공급만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위기를 사실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좀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자체가 좀 정점을 지났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은 좀 반응을 좀 하기 시작을 한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오늘 지금 80달러대로 떨어진 이유가 이제 이란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G7이 뭔가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에서 뭐 더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도니까 전반적으로 야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속의 경기 침체하는 이른바 S 공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걱정이 좀 내려간 건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란 자체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뭐 전력의 많은 부분이 이제 손실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계속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 일단은 이런 걱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발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대통령이고 이제 중간 선거를 패배를 하면 가뜩이나 지금 인기가 하락하는데 패배를 하면 정권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쟁이 장기화가 되면 솔직히 이란 무기 같은 경우는 싼 무기들입니다. 값싼 드론도 무기들. 싸잖아요. 예. 네. 근데 미국 무기들은 엄청나게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한테 유리한 게 없다. 이란도 망하지만 미국도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국가 재정도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3,500억 달러라는 그런 투자금도 받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경기를 부양하고 재정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킨 거를 실패하면 이것이 이제 오히려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든 건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그 명분 있는 철수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시장에서 확신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제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금 일시적으로는 지금 당장 80달러 내려왔습니다만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감산 동향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라 이런 걸 본다면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정되게 지금 그 구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당분간 조금 유가는 그러니까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가 된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제 생산 시장 타격을 받았고 예. 그러한 과정 또 이제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저장에 이제 저장을 하게 돼 저장 신호도 이제 한계가 왔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자체를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생산 시설을 다시 재가동하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고유가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G7의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네.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 유가 안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미국이 그 전략 비축유 자체가 한 4억 배럴 정도가 되는데 4억 예, 그러니까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한 6억 배럴까지도 사실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뭐 일단은 방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살 때 문제가 사실 또 이제 어차피 시장에서 사야 되고 다시 또, 비축을 해야 되니까. 예, 또 네. 이제 재정이란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정부 돈으로 또 이제 사야 되니까 재정 부담 자체가 또 커질 수 있는 또 리스크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조금 더 유가 자체가 불어나면 아마 나올 수밖에 없는 카드일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 좀 제약 요건 때문에 쉽지는 않은 카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100불 넘어난 어떤 고유가 상황은 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8, 90대 정도에서 유가 흐름이 조금은 지속이 될 여지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안정이 되느냐, 다시 금세 또 오르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제에도 전반 수요 공급을 보지만 이 전략 비축유 방출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식 발언 이외에도 전략 비축유 방출 뉴스도 좀 유가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 방출이 조금 일시적인 단기적인 유가 안정 요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것이 이제 전쟁 상황에 따라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좋은 신호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 이 방출하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네. 모르고 이 방출이 또 시장에 공급이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유가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반응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갖고 이제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 유가의 거의 100%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그렇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봉쇄된 언제쯤 풀릴 거냐가 걱정인데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로 다시 뛰어서 쭉 간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폐해랄까 과거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은 어떻게 됐던 건지 그리고 그때 유가 폭등, 경기 부진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떻게 충격이 나타났습니까? 예, 뭐 지금 그 아시겠지만 7, 80년대 그 오일 쇼크 자체는 사실 공급 쇼크였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공급 쇼크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중동 지역에서 이제 원유 수출 자체가 이제 뭐 사실상 뭐 중단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이란 혁명이 그때 또 80년대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당시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가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 과정이 이제 소위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자체를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올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준금리 가치를 거의 20% 가까이 이제 올리다 보니까 20%까지요? 예, 거의 뭐 그 정도까지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비 충격을 사실은 왔던 부분들이고 뭐 사실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도 사실은 냉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을 그러면 7, 80년대 상황하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냐라고 보면 좀 상황은 그때보다 좀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셰일 오일 자체가 이제 급격히 나오면서 미국은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원유를 사실은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만큼 그 유가 충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유에서 이제 좀 다른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신생 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실은 또 좀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전만큼 중동발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발 유가 충격의 세계 경제 자체가 그렇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네. 그러니까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도 사실은 이제 유가가 120불까지도 올라가는 이상이었고 또 당시에는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다른 그 가격도 올라가면서 미국의 사실은 소비자 물가가 뭐 8%, 9%까지 올라가면서 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침체 간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었지만 다행스럽게 사실은 이제 침체를 면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침체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을 갖지만 이제 심각한 어떤 침체 뭐 이러한 것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지 자체는 조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 낮게 본다고 그랬는데 70년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둔화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리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를 아까 20%까지 연준이 올려서 가까스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동안 해왔던 경로 전반적으로 금리를 조금 낮춰가는 경로와 앞으로는 좀 완전히 연준의 정책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봤을 때 이제 70년대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그런 확실한 때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당시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이제 거의 15%까지 올라갔습니다. 13에서 15%까지 올라가고 근데 실업률도 거의 10%에 육박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수치가 같이 올라간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가장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가가 4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일었던 일도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이 이제 4차 중동 전쟁 1973년 이후로 이스라엘 그 중동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요거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석유 수출을 금지해 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나 미국 석유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역사를 보면 이때 이제 물가가 13% 올라갔는데 그 연준의 의장이 이제 폴 보커라는 사람인데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2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연준 의장 키가 이제 그런 금리 기준하고 기준금리랑 비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20%까지 인상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논리는 뭐였냐면요. 물가란 것은 한 방향입니다. 한 번 오르면 내리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제 그 짜장면의 메뉴판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바뀌면 물가가 내린다고 해서 그 7,000원이 다시 5,000원으로 내려오진 않거든요. 이게 기다렸다가 이제 물가가 다시 오를 때 이제 9,000원으로 바뀌고 이런 식의 한 방향이고 또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이거든요. 침체가 됐다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무섭다. 한번 오르면 이제 서민 경제가 끝난다 해서 이때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또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상승시켰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한 침체로 들어갔다. 미국이 이제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가는 잡았지만 경기는 죽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중산층이 붕괴가 됐다. 그 이후로 미국은 뭐냐면 백인 중산층이 붕괴가 됐고 결국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뭐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올린 게 비판이 많고 또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을 원칙적으로 우선시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물가가 오른다 그래도 경기 부양 쪽에 신경을 쓰고 아니면 금리 동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처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미 연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당시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와보면 뭐 지금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달러원 환율도 1,500원을 위협했다가 뭐 하루에 20원 떨어졌다가 정말 변동성이 큰데 유독 우리 자본시장 또 외환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뭘까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다른 이제 엔화라든지 뭐 유로화처럼 사실은 기축 통화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하나 조금 저희가 들 수 예.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사실은 전 세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어딘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시아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 대만, 한국, 뭐 중국까지도 포함해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일본은 사실은 기축 통화국이고 하고 또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외환 시장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 가장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방어력 자체가 좀 취약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외환 시장의 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경기 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사실 반도체 경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였는데 이 반도체 경기라는 부분이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직 뭐 그렇게 흔들린 거는 아닌데 사실 고유가 상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결국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 외국인 자금의 어떤 그 매도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컸고 그 과정에서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 규모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나오면서 유출이 된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좀 워낙 그 약세의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마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거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 요건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뭐 취약 외국인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라든지 주식시장 자체를 워낙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자금들이 많이 왔고 그 자금들이 주로 이제 들어온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대표 이제 ETF라든지 대표 지수 ETF라든지 반도체 ETF로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올라갈 때는 사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이제 하락할 때는 조금 그 하락폭 자체가 커지는 뭐 이러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그래서 낙폭 그 하락 이번 장에서 특징적인 보면은 대표주 자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10%, 10%.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 ETF에서 매도를 할 때 기계적으로 다 모든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낙폭을 상당히 키운,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울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어떤 국내 어떤 수급 구조 자체도 이번 장에서는 조금 그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우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증시나 환율,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리스크, 위험을 떠안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했다가 조금 전반적으로 좀 이란 전쟁이 조금 조기에 종식될 거라는 뉴스로 인해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게 1,500원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저항선이다. 뭐 이런 외환시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지선이 될 수 있을까요? 외환시장에서 볼 때? 예, 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뭐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이런 얘기를 쓰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뭐 그런 저항성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을만 하면 넘고 또 내려가려면 내려가고 심리적으로만 그렇지 실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약간 환율이 내려간 건 다행인 것인데 이제 조기 종식이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어저께는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엄청나게 순매도를 했죠.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결국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보유기 거의 3분의 1이 육박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영향력은 또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유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안보적인 것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살아서 이 안보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고 둔감하죠. 예, 둔감하고 또 그게 사실일지 수도 있지만은 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안보가 위험한 지역이 중동이랑 한반도거든요. 두 지역에 이제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그 두 지역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뉴스에서 뭐냐면 미국의 그 전략적 수송기가 그 오산 기지에서 그 이륙을 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실제 그 안에 무엇이 실렸는지는 모르지만 비밀이지만 모두 다 예상하는 거죠.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실렸다는 걸 봐서는 이런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에 그 미군 전력이 나간다는 것을 그 외국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이번 문제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대통령을 이제
이제 데리고 오고 그렇죠. 미국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이제 제거를 한 거 봐서는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적지만은 예.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작은 안보적인 위험에도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이 작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네. 시장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안보 문제, 이런 미군의 지도자 참수 또는 제거 작전을 한반도까지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움직임만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동 정세, 이란 정세에 달려 있습니다만 어떤 변수들을 조금 참조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을 하려면 어떤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환율에 대해서는? 예, 일단 뭐 가장 저희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결국 유가일 수밖에 없고요. 유가, 예, 네. 그러니까 고유가 상이 계속 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화 가치에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뭐 유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가 추이와 관련돼서 또 하나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좀 조기에 전쟁이 뭐 종식이 되거나 일단 뭐 미국이 출구 전략을 했을 경우 오히려 유가 자체가 사실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이란 문제 자체가 뭐 호르무즈 해법공사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좀 결국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 그 글로벌 원유 시장을 결국 장악하는 꼴이 되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장악했고 사실은 이란 문제도 거의 이제 좀 뭐 원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이제 미국의 쥐락펴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전쟁이 이제 조기 종식이 된다면 그 전쟁. 그러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가는 사실은 50불대로까지도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사실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연준의 정책이 과연 이제 뭐 아직 그 케빈 오 씨의 어떤 청문회도 사실은 열리지가 않아서 사실 이분이 언제 사실 취임할지 당초는 이제 5월 말에 취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뭐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가 뭐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지 또 시장에서 우려했던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식의 평가를 하는지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이제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중간 선거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상일 것 같습니다. 부양에. 예. 네. 그래서 뭐 이미 세금 환급도 사실은 시작이 됐고 7월 달에는 이제 트럼프 계좌라고 해서 신생아한테 이제 1,000불씩 주는 그런 계좌가 사실은 이제 만들어집니다. 신생아예요. 미국에서 작년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000불씩을 주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한 3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신생. 근데 거기에 들어간 1,000불 자체가 어디에 투자되냐면 다 주식 연계 펀드에 투자해요. 지수 펀드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어떤 경기 부양책 자체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압력으로 좀 잘 갔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리스크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3호 시장과 관련된 이 신용 리스크입니다. 3호 시장의 리스크.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히 이제 AI 쪽의 이제 수익성 문제와 상당 부분 연관이 되면서 지금 뭐 브로 아우리지 뭐 이러한 3호 펀드에서 이제 자금들이 사실 좀 빠져나가면서 이게 사실은 부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커져서 이게 마치 서프라임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냐는 좀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모펀드,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경색 문제 자체가 진정이 될 건지 아닐 건지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러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사실은 좀 저희가 2분기에는 좀 계속해서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은 안정될 여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 유가도 그런데 이 3호 시장의 신용 리스크를 조금 유의하라 그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국제 유가 계속 오르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당장 물가가 이제 크게 뛸 태세입니다. 이게 뭐 민생 경제에 크게 위협이 되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2.2%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국제 유가가 64달러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뭐 물가 이 정도 안정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같이 이제 석유 한 방울도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죠. 네. 이 유가가 굉장히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그 단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각종 연구에 보면 이제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
이제 물가는 이제 0.1에서 크게는 뭐 0.4%지 포인트까지 바뀐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2% 그러니까 중반대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2% 중반대 예, 소비자 최소 물가. 최소 네. 2.2%보다는 2% 중반대를 예상을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이제 3%까지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이 전쟁은 이제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네. 솔직히 이제 미국보다는 그 다른 작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고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냐만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제가 네.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석유 유가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를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 증시 상황 얘기 관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란 전쟁 여파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원유 선물 ETF가 줄줄이 상한가를 치더니 오늘은 유가가 80달러대로 뚝 떨어지자 원유 선물 ETF도 1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ETF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 두 종류가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가 지수가 출렁출렁 하는데 ETF도 이 변동성을 못 피한 거죠? 혹시 뭐 ETF는 네, 분산이 돼서 좀 변동성이 작거나 그래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지수에 추종하는 게 기본적으로 ETF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변동성만큼 변동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특정 섹터 그러니까 유가가 100달러를 뛰면서 한때 정유 관련 ETF라든지 또는 ETN 뭔가 이제 유가 폭등, 환율 급등에서 조금 안전지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쪽에 ETF를 많이 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유가가 급락하니까 이 ETF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심하죠. 어제는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사실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한 마이너스 15% 정도 봤었거든요. 15%. 예, 그러니까 뭐 어제는 30% 올랐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15% 정도. 사실 원유 선물 ETF 예, 말씀이시죠? 원유 선물 ETF고요. 원유 선물은 이제 원유 가격 선물 가격이죠. 사실 추종하는 ETF고 한 달간 한 59% 올랐다가 오늘 15% 빠졌으니까 대략적으로는 뭐 45%는 그래도 한 달 동안 올랐다. 아직 유가가 그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유 같은 원자재 ETF 투자를 하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원자재 ETF 투자에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원자재라는 게 사실 원유라는 게 저희가 실제 드럼통으로 기름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선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선물. 원유 예. 선물을 이용하는데 선물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은 선물의 만기가 있잖아요. 예. 한 달 만기, 3개월 만기, 뭐 또 1년 만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갈아 껴줘야 됩니다. 그 네. 만기가 된 거를 다른 걸로 하는 걸 롤오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이때 좀 비용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을 정확히는 쫓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실제 2020년에도 이런 유가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유가가 너무 떨어졌다가 예. 있어서 그때 선물이 하루 마이너스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선물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네. 기름도 가져가고 내가 돈도 줄게. 그런 이렇게 적이 하는 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유가 원자재, 특히 유가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이런 이슈처럼 어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선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간 2020년에는 조금 운용이 잘못된 어떤 사례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원자재 ETF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원자재 ETF 또 ETF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지만 뭐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게 ETF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투자하면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ETN도 있고 ETF도 있는 거고요. 예. F는 이제 펀드가 펀드고. 되는 거고 ETN은 노트가 되는 거고. 예. 사실 근데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네. 방식에 있어서는. 네. 유가가 좀 급락을 하니까 하루에 배럴당 20달러가 네, 떨어지니까 변동성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원유선물 같습니다. ETF나 ETN 투자하는 분들은 오늘 당장은 손실을 좀 꽤 많이 받겠네요. 어저께 투자하신 분들은 네, 좀 어제. 손실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정유 이란 전쟁의 여파로 뭔가 조금 그로부터 피할 곳 있는 분들이 이제 정유 ETF, ETN을 좀 투자했는데 관련해서 좀 우리의 영향을 보면 이제 방산주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천궁투 해가지고 네, 뭐 천궁투도 요격률이 워낙에 높으니까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산주 ETF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는 네. 발언도 했는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 방산주 ETF도 많은 흐름이 변동성이 크겠네요. 지금. 실제 방산이 사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 이 예. 이슈 외에도 사실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산업입니다. 예. 최근 K방산이라고 해서 저희 최근 2년 수익률을 보면 4배 정도, 한 400% 정도가 났고요. 4배? 예. 최근 1년을 보면 한 5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산 산업이 이런 전쟁 이슈 있을 때 어떤 올라가는 부분들,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거요? 글로벌 국방비 확대나 각국의 군비 증대라는 사실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 방산 외에도 미국 방산도 최근에 1년 동안 한 6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각국이 군비를 증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방 산업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전망을 좀 밝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란 전쟁이 만약에 미군의 압도적 승리를 일찍 끝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4년을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먼저가 종식이 되더라도 방산주 ETF 투자는 좀 해봄직한 그런 ETF라는 겁니까? 네, 뭐 지금 추세가 사실 이런 전쟁 이슈 외에 네. 어떤 세계 각국의 각 나라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네. 군사적으로 조금 더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방산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ETF 투자할 때 거꾸로 내려가는 곳에 베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인버스. 네. 또 그거를 2배로 베팅하는 맞습니다. 분들, 뭐 곱버스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이분들은 뭐 최근 이란 전쟁 여파도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를 때 상당히 손실이 컸을 텐데 최근 변화로 뭔가 조금 회복을 좀 했을까요? 회복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연초 이후에 그냥 인버스라고 했던 게 보통 코스피 2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원 하던 게 지금 27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절반 그리고 이하. 고버스는 650원이었던 게 한 290원. 예. 둘 다 이게 너무나 큰 상승장에 예. 너무 많은 손해가 있었고요. 사실 이게 한 번 손해 본 게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1,000원짜리가 뭐 50% 떨어지면 500원인데 다시 1,000원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되잖아요. 예. 뭐 이런 원리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고버스 부분은 좀 레버리지와 함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뭐 어떻게 수익이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통 뭐 레버리지 기준으로 하면 오르는 장 외에는 전부 다 손해가 되거든요. 횡보장에서도 손해, 떨어져도 손해. 왜 옆으로 기는 기어도- 횡보장에서는 왜 손해요? 그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올라가야 그게 이제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이렇게 곱하기 2 돼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사실 승리 뭐 좀 투자해서 이익을 보기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 대응하시는 것들은 뭐 저도 좀 요즘 보면 막 뭐 7천억 주 막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인버스, 고버스에? 네네. 그래서 곱버스 레버리지 포함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방향이 한번 잘못하면 예. 그래서 항상 매년 연말에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매수로 남아 있는 종목이 레버리지 아니면
고퍼스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예. 손실이 많아서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레버리지 또는 이제 고버스 좀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좀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또 좀 위험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ETF가 잔액과 순자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면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산 게 뭐 반도체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 지수가 있긴 한데 개미들이 반도체 ETF를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증시를 코스피 증시를 이끌었던 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요즘 며칠 사이 변동성 있을 때에도 매수가 많은 것들이 반도체 ETF고요. 반도체 ETF.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은 반도체 탑10 ETF 이런 것들은 지금 2달 조금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순매수가 1조가 넘어선 상황이라고 상황입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 추정하는 코스닥 150 지수 추정하는 예. 이 ETF 또 누적도 급증한다면 급증하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정부 활성화 정책이 5천 스피 하면서 6천을 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나온 얘기가 3천 스닥 얘기가 3천 스닥. 나왔죠. 이런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 또는 사실은 코스피를 보면서 신뢰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생기신 것도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종목이나 섹터가 두터운 시장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훨씬 더 심할 거고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다음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신 시장이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뭐 오늘 액티브 ETF도 상장을 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코스닥의 액티브 ETF가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 동안에는 이제 패시브, 수동적으로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이제 액티브 ETF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ET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ETF라고 하는 거는 지수는 이때 펀드 매니저한테 권한을 좀 주는 거죠. 상관계수 0.7이라고 그래서 정한 거 한 70% 수준만 따라가고 30%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종목을 30%. 빼든 어떤 비중의 종목을 높이든 이런 걸 해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액티브 ETF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본 패시브 전략보다 뭐 시장에 대한 분석, 산업 전망을 하면서 그런 매니저의 역량이 투입이 되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겠다 하는 것이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액티브 ETF가 오늘 선을 보여서 두 기관에서 이제 두 가지 액티브 ETF를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액티브 ETF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뭐 액티브 ETF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오늘은 두 회사가 나왔죠. 코엑트와 타임폴리오라는 데가 나왔고, 사실 오늘 하루 상장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보고 왔을 때는 코스닥이 한 3.4% 상승할 때 한쪽은 한 10%가 넘었고요. 한쪽은 한 5% 상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그 코스닥 종목이 아까 제가 약간 층이 얇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일부 종목들을 빼내고 조금 더 우량한 데 더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펀드 매니저가 판단했을 때 조금 나은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이나 뭐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 놓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여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액티브 ETF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그래요? 코스닥에? 코스닥 ETF는 처음이지만 일반적으로 액티브 있죠. 그 중에서도 성패가 좀 좌우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액티브 ETF 이제 그동안 코스피에서는 좀 했지만 야 코스닥에도 나왔구나,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됐구나, 좀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처음 나오는 거 아까 봤을 때 이 코엑트하고 타임폴리오 두 군데인데 수익률이 첫날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0%, 한 군데는 4, 5%. 두 배 차이인데 하루 사이에 무슨 실력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회사 간에?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뭐 특별한 약간 한 종목 제가 보고 한두 종목이 뭐 네. 상한가 간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그게 편입 그래요? 비율이 매니저가 판단했을 때 높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상장했지만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전에 구성해 놓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게 음. 상한가 갔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항상 좋은 성과를 보이다가 조금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게 한 게 액티브 ETF인데 예. 제 생각에는 코스닥과 액티브 ETF는 궁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전체가 우량주, 물론 우량한 기업이겠지만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것들이 훨씬 더 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기 코스닥에 지금 상장돼 있는 게 뭐 거의 한 1,700개 되잖아요.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썩은 사과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산 운용자가 얼마나 좋은 종을 고르느냐 선구안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이 그런 달라질 얘기네요. 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뭘 조금 보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군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타임폴리오인데 미래에셋도 안 됩니까? 저희도 나와야죠. 예, 근데 다른 뭐 자산운용은 시기 차이가 낼 것 있을 것 같은데. 같아요. 예, 다른 어떻게- 운용사도 계속 나올 거고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예, 그런 사실 고르는 거는 처음 사실 제가 액티브 ETF 고르라고 할 때는 성과를 보고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거 성과. 네. 왜냐하면 어떻게 뭐 사실 저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사실 보고 트랙 앞으로 레코드를 봐야 그렇게 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액티브 ETF는 사실 운용 철학도 중요하고 예. 매니저의 그리고 사실 그 회사의 리서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리서치 말씀드린 역량. 것처럼 네. 리서치가 돼서 좋은 기업을 좀 이렇게 잘 네. 골라내서 비중을 높이고 또 네. 사고 해야지 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레이닝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상장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회사를 보고 회사. 를 보고 네. 그 회사의 리서치 역량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수수료 차이도 좀 있겠죠. 수수료도 있죠. 아. 네, 수수료는 사실 액티브 ETF가 패시브 대비는 무조건 높아요.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더 투입된다는 개념 때문에 높은데 그런 수수료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액티브에서는 수수료보다는 얼만큼 더 벌수 성과를 내줄 것이냐가 이제 투자자의 어떤 니즈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둘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ETF 투자 전략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ETF 투자 전략이 사실 오늘도 이제 국장 말씀드리고 물론 뭐 WTI 그 원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국장이 좋습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쏠림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국장 쪽으로만 모여지는 현상들이 저는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 퇴직 이후에 쓸지 뭐 나중에 목돈을 마련해서 쓰실지 결정하시는 거겠지만은 약간은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이라고 해도 대표 지수가 먼저고 나머지 뭐 혁신성장 테마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판단하시기에 괜찮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 투자했으면 좋겠고 네. 요즘은 이제 국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글로벌 증시도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모든 증시들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이제 쏠림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증시가 하루 사이에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되는 현기증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증시로 몰리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는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총의 3분의 1을 넘을 만큼 편중이 심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 비중이 높고 많은 투자자들이 2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 상품에 적극 투자하는 것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산업 구조도 문제인데요. 자본시장 선진화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